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그 한국 입국의 큰 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대부터 이제 많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4,000명 정도가 한국사에 입국해 있는데 그 큰 경향성을 보게 되면 200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는 거의 이제 3,000명 가까이로 한 해에 3,00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3,000명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 숫자가 1,500명 이하로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2012년. 김정은. 예, 김정은 정권 출범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탈북민의 정책을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입국하기 힘들면서 이게 국경선을 이제 봉쇄하고 이러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서 1,500명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바로 코로나19가 오게 되면서 이분들의 이제 탈북 경로는 북한의 국경을 넘고 그리고 제3국을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방식인데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국경을 이제 봉쇄를 하고 이분들의 경로가 차단이 되면서 2020년도엔 229명밖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경향이고, 이런 속에서도 첫 번째 특징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게 되면 성별로 남성이 25%면 여성이 75%예요. 왜 그런가? 북한에서도 이렇게 그 배급이 잘 안 되면서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장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자유로운 여성이 약간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여성이 뭔가 생계를 책임을 지면서 장사를 한다던가 이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국경을 넘고 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75%고, 두 번째는 연령별로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가 75%예요. 그럼 이 연령대의 특성은 뭔가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아주 도전의식이 가능한 뭔가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북한의 이분들의 출신 지역이 이렇게 국경 이동이 용이한 함경 남북도 지역 그리고 양강도 지역의 출신들이 85%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특성을 보게 되면서 이런 분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야 될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그 생애 과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뭔가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10대의 경우에는 뭔가 학습과 교육 그리고 진로 탐색을 통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이런 그 과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 와 있는 이분들의 주요 특성이 여성이다. 그리고 20대와 30대와 40대다. 생애 과업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직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고, 20대, 30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자립자활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런 과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향대로 그 여성이 중심이지만 가정을 유지하면서 학력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이런 과업,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과업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은 오는 그 입국 추이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간 생계형으로 많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주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 경제적인 동기와 함께 개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90년대 말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서 정말 자기 가족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병을 앓다가 이제 죽거나 주변에서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무용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가 지나고 2010년도가 지나고 202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연고도 없이 아무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국사에 왔다고 하면 먼저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는 연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만약에 엄마가 먼저 왔다, 한국에.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날까요? 북에 있는 아들이 생각나고 딸이 생각나요. 그리고 남편이 생각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와 있는 이 한국에 거주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무작정 왔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가면 나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질까? 우리와의 가족의 관계들은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질까를 고민을 해서 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아지고, 그리고 그 한국 생활이 어떠냐라고 해서 또 물어봤어요. 한국 생활 어떤가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생활 정말 만족스럽다. 그럼 왜 만족스럽냐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에선 정말 먹기도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다. 그리고 북에서는 노동자의 자녀는 노동자가 되고 농민의 자녀는 농민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뭔가 미래에 대한 꿈, 자식이 나보다는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이분들은 삶의 정착 의지가 상당히 높고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착 의지가 다른 예를 들면 정착 제도도 있고 정착 지원 체계도 있고 주변에 이제 지지 체계도 있긴 하지만 본인의 이제 정착 의지가 많이 좌우하는데 이분들의 정착 의지는 좀 놀랄만한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이에요. 이제 10대 때 왔는데 홀로 왔었어요. 홀로 와서 오자마자 했던 건 뭐냐면 빨리 정말 이제 교육해서 대안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서 학교에서 그 필요한 학력을 마침과 동시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오고 나니까 자기 가족이 생겨나요. 정말 이분들은 억척스러운 게 아르바이트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2개, 3개 하다시피 해서 돈 모아서 그 북에 있는 가족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대학 마치면서 직장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사회 하게 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 외국 사람들 많이 빨리빨리 경쟁 문화. 그러니까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저 헉헉대는 이런 경쟁 문화 속에서 단 혼자 와서 자기 교육, 취업, 가족 데려오고 그리고 가정 꾸리고 정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견하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들은 잘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큰 방향 속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양적 지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지표들은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많아요. 그리고 양적 지표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용어로 대변될 수 있어요. 자립자활 한쪽은, 또 하나는 통합. 이 2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자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이건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잘 뿌리내려서 자립해서 직장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탈북민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립자활이 어떤가.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과 잘 통합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 이제 2가지인데 이런 자립자활 키워드와 관련돼서는 양적 지표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볼 수 있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보게 되면 경제활동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리고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을 못 넘었어요. 한국 사람 200만 원 다 넘을 때. 근데 2019년도에 드디어 2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민과 북한 출신 간의 그 임금 격차가 많을 때는 100만 원, 90만 원, 70만 원 이러다가 지금은 계속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률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를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보장률이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이라고 하는 게 초기 같은 경우만 해도 이분 거의 절반가량이 기초생계수급자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가 기초생계수급자다라고 하면 우리 어떤 거죠? 국가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0여 년 전에는 50% 절반이 이랬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24%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건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기초생계수급 보장률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일반 국민은 4% 아래예요. 우리는 4% 아래, 3.5%, 6% 이 정도인데 탈북민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더라도 24% 아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10명에 2명 내지 3명은 아직도 기초생계 수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 지표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의 평균 그 지표보다는 아직도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고,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용직이 많아요.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나 아니면 서비스 업종 있죠.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물건을 이렇게 좀 파는 걸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단순한 노무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양질의 직장을 주는 것입니다. 양질의 직장을 어떻게 이제 많이 만들어줘서 이분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많이 오는 이분들의 특성이 여성이고 20대, 30대, 40대고 출산과 직업과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녀 1대1이에요. 50대 50에 거의 약간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여성이 75%인 상황에서, 그리고 20, 30, 40대가 거의 75%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률이나 이렇게 경제생활, 그러니까 경제활동률이 우리 일반 국민보다 약간 부족한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엄청난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길어가면서 취업하면서 직장, 뭐 가정생활하면서 취업하는 이 여성들의 이런 노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 심리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 생활 안에서의,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사회는 트라우마 사회다. 트라우마 체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런 이제 차별이나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특히 이제 국경을 넘는 제3국 이제 과정에서, 그리고 이분들의 정착 과정도 보게 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때 가능한 한 많이 과정에서 체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제3국을 많이 하는 경우였거나 중국에서 2년, 3년, 많게는 5년, 10년 살다가 오는 경우에는 그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트라우마로 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지원과 심리 지원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살률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탈북민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정책과 과제인데,
정착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탈북민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한국사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원, 통일부의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에 이분들이 한국사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원 들어보셨죠? 그리고 혹시 하나원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갔다 오신 분? 여기는 이해가 있으신 분이 많네요. 두 분은 벌써 이제 하나원까지 이제 갔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따 이제 하나원과 관련된 이분의 정착 교육에 대한 질문도 이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하나원에서 이분들의 3개월 동안 정착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임대주택을 받고 전국에다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분산해서 살도록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한국에 25개 하나센터가 있어요. 하나센터가 이분들에게 밀착돼서 정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밑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 전체 민간단체 그리고 하나센터를 연계해서 또 탈북민을 지원해주는 연계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종합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착이 뭐죠? 다른 문화권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북한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주거 문제, 그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 의료 문제, 취업을 가지려고 하면 취업도 해야 되고, 학교 가면 학교 문제, 그리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이 전담 부처는 통일부입니다. 그럼 통일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라고 해서 23개의 정부 부처들이 함께가 있어서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협의를 하는 기구가 있고, 그리고 탈북민이 100명 이상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민간단체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고, 위기 가정이나 아니면 어려운 그 취약계층 가정들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이 실무자들이 옆에서 밀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 체계,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착 1세대에서 정착 2세대, 3세대로 영역의 확대와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이것은 탈북민 보호로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5년간 보호해주고 그 이후에 살아간 북한 출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제 정착 기간이 오래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데려온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오랜 이제 중국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북한 출생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있고, 이제는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그 3세대까지.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 개인 중심의 이런 정착에서 그 가정, 이제 자녀들을 포함하는 가정 중심의 이런 정착 지원 체계가 됐다라고 하면 2세대, 3세대를 포함하는 좀 더 장기적인 이런 정착 지원 체계, 그리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탈북민들의 통일 영울망과 이에 부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의아해하면서 약간 섭섭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는 지점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한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다문화권
다문화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자신들을 뭔가 다루려고 할 때 약간 느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 한 예가 남북 대학생이 함께 통일의 현장인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통일의 현장을 다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소감문을 이렇게 써서 내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소감문을 딱 보고 나서 놀랐어요. 다르더라고요. 남한 그 대학생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와, 베트남 현장 너무 대단하더라. 베트남의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거의 바닥과 같았던 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10년, 20년 통일 이후에 이렇게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느냐. 놀랍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 10대, 20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노인 세대가 거의 없고 10대, 20대가 그러니까 보통 인구 피라미드에 의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경제 성장률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인 세대가 많아가는 이런 형태예요. 역 피라미드. 근데 베트남에는 이런 형태로 이 10대, 20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잠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정말 우리 이렇게 통일돼서 경제 발전하는 거 너무 부럽다. 우리도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한 얘기는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통일을 하려더니 이렇게 통일의 그 과정들을 문화적 이 갈등들을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나가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다니 너무 부럽다. 우리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통일돼서 우리도 북에 있는 가족 만났으면 좋겠다. 북에 있는 가정이 남해 오고 남해 있는 가정들이 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먼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냥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통일은 그냥 실감나는 현실이에요. 당장 통일돼서 가족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단순히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나의 가치, 나의 의미는 내가 진로 성적을 하더라도 한 친구는 수의과 들어갔어요. 왜 수의과 들어갔느냐? 북한에서는 이런 가축들이 많다. 내 수의과 전공하고 끝나고 나면 북에 가서 가축들 해서 북을 아주 잘 사는 북한 사회로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아, 그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통일 열망과 통일 열망이 있는데 이 열망에 부응하는 임무와 역할들을 과연 어떻게 부여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착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아까 우리 그 남북통합의 현주소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고 상호 융합하는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북민 이해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하나원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통일부의 그 하나원이 한국 사회에 그 이분들의 정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원에서 느꼈던 탈북민에 대한 정착 교육이 본인이 느끼기에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약간 정착 지원 체계 어떤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투입이 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었고요. 제가 갔던 계기는 종교 시설에서 그냥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다만 저는 저쪽 화천 쪽 남성분들을 만났었었는데 그냥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그분들과 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처음 통일을 꿈꿨었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조부모님이 북에서 내려오셨었는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반공주의 사상이 되게 강한 집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북에 대한 위화감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우연찮게 네,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되게 뜻밖의 되게 놀라웠던 게 그냥 한국말로 그리고 똑같은 한글을 쓰고 그 말로 내 언어에 문제 없이 문화도 되게 잘 통하고 얘기도 잘 되고 이렇게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가능하구나를 그래서 되게 진짜 어저께 만난 친구처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통일을 꿈꾸게 됐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시설 쪽에서 갔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셔서 3개월 이후에 나오셔서 교회 쪽으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좀 실질적인 어떤 문화,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어서 저도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원에 나오셔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대부터 시작한 어떤 이 탈북민들을 받는 과정 속에 있어서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상호작용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질문과 관련돼서 좀 덧붙여드리고 싶은 건 그 하나원은 우리 안성에 하나 있고 화천에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안성에만 있었는데 남성, 여성, 어린아이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한때 많이 오게 되면서 이제 분리교육의 필요성, 왜냐하면 여성은 여성대로 이제 장소가 잦다 보니까 특화된 여성 교육, 남성에 대한 교육, 성인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화천을 별도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천 시설에 이제 견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약간 또 이렇게 새로웠던 건 뭐냐면 딱 만나자마자 같은 언어를 쓰는구나.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통할 수가 있구나. 언어와 문화가 같구나. 거기서 어떤 한민족임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쑥 편안하게 쑥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남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강점.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우리 이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탈북민 이야기랑 앞선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이 주로 생각하는 부분이 통일에 관련돼서 되게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서 접근이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조금은 궁금한 게 이제 남한에 있는 기존 지금 현재 남한 국민들은 사실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과 이해도가 점점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은 어떤 그런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까 다문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인 건 사실이고 다문화 국가라는 것은 단일 민족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통념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일 민족과 한민족과 어떻게 다르지? 라는 고민이 조금 들어서 그럼 나는 북한 주민들, 탈북민을 대할 때 한민족이기도 한데 단일 민족적인 고립된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나중에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통일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는 강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을 때는 딱
딱 오자마자 같은 언어 쓰면서 그냥 한 번에 쏙 하나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기 전에 한민족이어서 같은 언어를 쓰다가 떨어졌지만 같이 만났을 때 그렇게 언어로, 그 문화로 하나로 쑥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리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 민족, 뭐 하나의 민족, 이 용어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으로 분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큰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살고 있고 전쟁의 위협 없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이웃으로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정말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은 뭔가 이렇게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